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검찰을 깡패에 빗대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을 사유화해 방탄막이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시에 경기도청을 비롯해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도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제됩니다. 중국발 여객기가 인천공항 이외에 국내 다른 공항으로 취항하는 것도 다음 달부터 가능해집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처음으로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한 굳건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대립각을 키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늘 27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자유투표로 부결이라는 총의를 모았습니다. 비명계 의원들도 부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의총장에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한 이재명 대표, 오늘은 국가 권력 갖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빗대서 직격했습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이재명 대표 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만약에 이 방탄을 계속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폭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지원 전 위원장 목소리 듣고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므로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발 막장 드라마는 결국 국민의 지탄으로 조기 종용될 것입니다.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처럼 방탄을 계속하면 폭망이죠.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 또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입니다. 표 단속한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은 사실상 부결 당론을 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의총장에 계셨잖아요. 만약에 의총장에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혀 없었습니까? 저도 끝까지 앉아있지 못해서 다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이번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선 패배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검찰 정권에 의해서 무자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이야기하셨고요. 네. 또 대장동과 관련된 대장동 관련된 영장에서도 결국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게 사실상 구체적으로 이 검찰 측도 인정하고 있는 발언이고요. 성남 FC에 대한 영장에서도 사실상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가 없다. 그리고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검찰이 소명하고자 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이걸 무분별의 그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구속영장도 고작 이 야당 대표, 정치적 영향력이 막대한 이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구속하겠다라는 법리에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공감하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고 그럴수록 좀 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했는데 당내에서 비명계 의원들 가운데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은 없었습니까? 사실 이 헌법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요. 이 실험 삼아 구속하는 원칙이란 건 없습니다. 예.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되고요.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 측이 있습니다. 그게 네. 모든 형사소송 절차의 아주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야, 너 결백해? 너 일단 구속해. 라고 한다면 결백하다면 구속 당해봐. 구치소에 좀 며칠 살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법 논리상 그리고 이 여러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의견, 개인적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그렇게 만약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검찰권의 이 여러 공권력의 남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사실 한치에 저희가 양보하거나 조정하거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 정신을 저희가 협상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헌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최영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지금 뭐 사실상 부결 당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자유투표로 합니다만 일단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민주당이 저렇게 줄을 세우고 예. 지금 뭐 빚이 있는 의원이 있다, 누구한테 미안하다 할 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군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표 한 표 아쉬운 거죠. 28표만 이탈하면은 이제 불체포 특권이 이제 박탈되는 겁니다. 네, 네.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국회에서 이걸 표결하도록 하지 말고 지금 헌법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바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당당하게 다 설명하겠다. 나 죄가 없다. 내 법원 가서 설명할게. 네. 우리 국회의원들은 나오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전념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왜 이렇게 당 대표가 막 뭐 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치자 말자 당 대표 주식 투자하더니 또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당 대표가 이렇게 무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지금 이 사람들 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28일 전에도 그렇고 내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내가 실질심사를 받겠다. 법원 앞에서 내가 구속영장의 사유가 아님을 밝히겠다 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이거 당이 총동원되고 있는 거 민주당 다 스럽지 못하고요. 자, 이게 그 국회의원이 이 불체포 특권 문제와 관련 스스로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그랬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사건으로 뭐 4년 전에 아주 정말 뭐 온종일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을 행사하지 않았죠. 또 얼마 전에 우리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출신인데 용인시장 당시에 있었던 일로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가 됐죠. 그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정찬민 의원은 부결시켜달라고 그러지 않고 가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당당히 우리 국회 동료 의원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고 법원에 가서 당당히 제 혐의를 반박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겠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길을 택해야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계속하면 총선에서 폭망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결되면 압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그럼 생각이세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의견이 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잘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여기에 서둘러서 이것을 방탄을 해주려고 총동원 체제로 가면은 네. 스스로 수렁에 빠질 것이다고 걱정들 많이 합니다. 당장 예. 어제 오늘 진보적인 언론의 신문사를 보더라도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말하는 것, 만일 지지율 하락으로 경고한 시민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하다 하면 네. 민주당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모른다. 벌써 이런 경고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이렇게 일사불란한 어떤 방탄 체제로 가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박하게 해서 떳떳하게 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장효태 의원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의총에서 자료를 이렇게 나눠줬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기획전략 국장 이야기로 뭐냐면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뭐 사법 리스크 때문은 아니다.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었습니까 혹시? 뭐 여러 가지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저기 단박은 하고 가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넘어오는 체포 동의안이 이 수사 동의안이 아닙니다. 결국 구속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이 구속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수사는 뭐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협조를 했고요. 네. 또 구속에 대한 사유는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미 300번의 압수수색을 거치면서 지금 성남시청, 경기도청, 국회 본청, 중앙당사까지 모두 다 자택과 계좌까지 지금 이미 압수수색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인멸할 증거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또 뭐 권성동안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권성동 케이스 같은 경우도 한 달 넘게 본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국회를 중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국회 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상황이 다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검찰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어차피 답정 기소 아닙니까? 답 정해놓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빠르게 기소하셔서 재판에서 이 유죄를 입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빨리 재판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최근에 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저희가 근데 여론조사마다 좀 이 다양하게 여론조사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예,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하락하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네. 또 국민의힘이 다소 오르긴 하지만 사실 전당대회라는 큰 잔치를 앞두고 보여주는 컨벤션 치고는 지나치게 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정도 수준의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1% 정도 떨어지는 걸 보고 주목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1%도 못 오르는 걸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의총에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강도 높은 윤석열 정권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라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최고위원 발언은 작심 발언 같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깡패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야당 대표가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건 지난 5년 전, 6년 전 저 이재명 대표가 하던 말과 정반대입니다. 요즘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했으면 포기하는 것이 맞고 대선 공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예. 또 전 정권의 실세들, 전 정권의 뭐 고위 관리들 수사할 때는 그때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치 보복이란 말로 범죄 수사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 의원님 말씀 중에 조금 교정할 게 있는데 이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는 겁니다. 네. 수사를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회 열렸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만약 국회가 안 열려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그냥 권성동을 그냥 잡아가면 되죠. 근데 예. 그렇지 않았고 권성동이 예. 직접 나갔던 것이고 또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와서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정찬민 의원 같은 부분은 동료 의원들에게 가결시켜달라고 호소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 가운데 마지막에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입장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24일 날 관련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보고한 이후에 그 네. 이후에 이 본회의 다음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 보고 27일 예상이죠. 예상에서 할 텐데요. 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신상 발언을 합니다, 보통.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예. 신상 발언과 더불어 뭐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할 시기가 아마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방금 뭐 자꾸 이제 권성동 케이스나 정찬민 의원님 케이스 말씀하셨는데 네. 뭐 강원랜드 510명 중에 490명이나 이 취업 비리 있었던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 뭐 권성동 의원님은 무죄가 났습니다만 뭐 네. 그 범죄 혐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뭐 정찬민 의원님도 여러 가지 용인시장 시절에 있던 개발 비리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원직 상실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상실이요? 지금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 자, 이 문제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고요. 예. 이 문제로 전체 국회를 마비시키면서까지 민주당을 총동원 체제로 만들어야겠느냐. 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할 일도 아니고 민주당 원이라면은 정말 당론 자유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문제지. 이런 문제로 온 당력을 쏟아야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명백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명백한 비리 충분히 혐의가 있다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소명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방금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네. 대장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선거법은 기소해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남 FC 같은 경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걸 검찰 영장에서도 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당시 정찬민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검찰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법적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최소한 근거는 가지고 법적 아니, 근거는 가지고 법원에서 구속해야 되지 판단해 주겠죠.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법원 가서 영장 실질조사해서 불구속하시면 되겠네. 근데 뭐 하려고 이거 일단은 국회에서 이렇게 싸웁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제 구속영장은 그냥 기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기각이 되는 것이고 아마 이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대표도 답정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 과연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비명계의 서른 의원 부결하면 대표가 행동할 것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으로 읽히세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부결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행동할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부결되면은 예. 이재명 대표가 행동할 것이다. 그 기사를 안 보셨군요.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이거는 뭐 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사실 검찰의 시간은 2월 중에 끝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출석 요구도 2번, 3번까지 기사가 되지 또 언론에서 주목하지 7번, 8번, 14번, 15번 예. 한다고 해서 주목하겠습니까? 압수수색도 한두 번이지 지금 300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체포동의안도 한두 번이지 이제 그 이상은 안 되고요.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헌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만약 그게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려면 대통령의 이 형사소추 특권, 그러니까 형사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해야 된다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검찰에 출석하시고요. 이 대통령께서도 구속 만약 사유가 발견된다면 왜 자꾸 대장동 특검 하자 해놓고 안 하시는지, 김건희 특검이 안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대통령을 찝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이 있는 권리가 있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좀 이걸 협상의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도주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 도주 상습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도주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 어디 오늘 자료 보니까 예. 이때 보니까 뭐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서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그런 혐의를 받았던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피해서 강원도 전역과 서울 여관을 전전했죠. 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폰 배터리를 재고 도주했다. 이 이제 본인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법원의 야당 대표가 도주하겠습니까? 법원에서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또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면 간단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두 차례 도주한 적이 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검사 이게? 사칭권은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 그 옆에 있었던 사유였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 소위 구속 동의안이 온 것에 대해서 네. 과연 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는 거지. 법원에서 쓸데없는 판단하도록 얘기를 하실 필요가 해줘야죠. 없다고 법원에서 봅니다. 판단하도록. 저희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막 다시 친일파라고 꼬집어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아이고 참 이런 민주당 얘기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네, 친일합니까?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유튜브에서 지난 2009년에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나게 된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이야기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제 본인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등장을 했다. 열심히 많이 도와줬었다. 그래서 인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여러 가지를 폭로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어제 이 내용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유동규 전 본부장. 예. 저도 전체 맥락을 다 듣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뭐 저도 뭐 사실 크게 예. 관심 있진 않아서 예. 어찌되었건 이 유동규 본부장이 뇌물 혐의를 벗기 위해서 네. 했는지 뭐 아니면 정치 자금을 정말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금액이 사실 저희가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유용한다고 하기에는 8억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 이미 뭐 이 90년대생 30대 초반이 6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가는 이 정도의 이 규모 있는 곳에서 네. 저희가 대선 자금 8억 받겠다고 이렇게 큰 범죄 혐의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네. 짤 리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아무튼 본인이 그 8억을 어디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되었건 이 부디 유튜브 상에서 추가 혐의와 추가 범죄들이 늘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기 지도부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 반환점 돌았습니다. 결선 투표 염두에 둔 인천연대, 천안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태원 사건 살리기 위해서 이거 앞장서 가보자 해서 저희 캠프 내부 기획으로 이제 했던 건데 뭐 사실 안철수 후보도 뭐 사실 이 테두리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현재 상황, 선거 상황에서 자기의 위치랑 저희가 생각하는 상황 위치가 다를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포섭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결선 투표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안철수 대표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전혀 다른 기획 의도 없으니까요. 그냥 오세요. 그냥. 자, 사실상 유석열 대표는 천하람 후보를 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강력히 그런 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전당대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데 네. 다만 하나 참 이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 전당대 처음 시작할 때 이 흥행이 어떨까 사실은 국정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여론도 걱정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네 사람의 아주 그 각축이 되면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네. 지나친 그 무슨 이런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예. 정책적인 어떤 그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어렵습니까? 나라 경제도 힘든 만큼 이런 데서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네 분의 후보가 각축함으로써 전당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원이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네. 김기현 의원 그 KTX 네. 그 울산 네, 네. 투기 의혹 네. 그건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YTN 같은 데서 이미 보도된 게 있습니다. 예. 보도된 게 있고 그 자신이 지금 그 민주당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이 막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김기현 있는데 의원은 흑색 선전이다라는 주장이고 네. 김기현 후보는 다른 후보들은 좀 더 증명을 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언론에서 이제 예. 보면은 당장 3월 말에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재산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 그 땅의 공시지가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뭐 그걸 다 밝히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저는 너무 지나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 유불리를 가지고 전당대가 쏠리고 있지 않는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보는 저 전당대회 모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내년 총선에 대비하면? 뭐 아무래도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이 되는 게 제일 저희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네. 저는 김기현 후보께서 꼭 당대표를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무난하게 정말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아서 꼭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네. 이 뭐 모든 국민들이 아실 텐데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받아서 김기현 후보께서 꼭 당선되시기 바라고요. 울산 관련된 울산시장 시절에 하셨던 많은 KTX 노선 변경에 대한 의혹들, 네. 에미콘 회사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 다 잘 소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정말 이 수천만 원의 땅이 수백억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도 좀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충분히 소명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후보들께서 지금 이 김기현 후보를 또 당 내에서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저희는 뭐 유불리를 떠나서 충분히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기현 의원에 대한 공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울산의 이재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발끈하던데 왜 이재명 무고한 사람들이 끄집어 들이자고 말하던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울산시장 문제는 YTN 뉴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대해서 그 공시지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실제로 공시지가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백억이란 것도 그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 같은 데 나오는 좀 억측성 이야기입니다. 옆에 땅과 형질과 그 지목이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옆에 땅이 대충 얼마니까 얼마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땅은 지금 KTX가 지나가도 KTX 혜택을 아무것도 못 보는 땅이라고 합니다. 산속에 있는 땅이고 그 땅의 가치가 높다면 민주당이 그 가격에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번 당대표 경선에 의해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은 더 좋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당심이 그 이번에 8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하던 여러 가지 의견들 아주 세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 정부가 지금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도 뭘 하려고 해도 뭐 야당의 그대 야당의 반발이 안 되고 또 이런 아니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수사해둔 사건을 지금 뒤늦게 기소해가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니 힘든 상황인데 소수 여당이 힘을 합쳐서 또 대통령이 실패하면 여당도 실패하는 겁니다. 여당을 대통령을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당 지도부를 만들 거라고 집단지성이 저는 발휘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게 막 당원 100% 하자, 대통령이 정당의 전대룰에 개입하신다든지 아니면 당에서 또 화답하듯이 명예 당대표 이야기, 사실 총재에 부활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당연히 저도 공감하는데 좀 과한 이 구애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아 청소년과 등의 의료 공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병원을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을 찾아 필수 의료인 소아 의료 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에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 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 체계 강화,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상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되는 소아 진료 인력을 일정 규모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주요 지표에 소아 진료 체계가 들어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액상형 방향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됐지만 성분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판매 중인 액상형 방향제 20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6개 제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했지만 성분명을 표기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대상 모두 메탄올 등 유해물질 함량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평균 에탄올 함량이 손소독제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현기증이나 두통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사용할 때 수시로 환기가 필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영유아나 어린이 섭취 방지 주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주의사항 표기를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입국 후 PCR 검사가 해제되는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완화되는 조치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국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를 인천공항으로 제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는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등 다른 조치들이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다음 평가를 거쳐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한 건 코로나19 양성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방역 상황도 크게 호전됐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1,0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7개월 만에 100명대 진입했고 사망자도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평균 18.7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또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늘리고 다음 달부터는 주 100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지난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이어가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선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30%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중증화율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고령층의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0.25%포인트 인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당분간 가파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데다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됩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서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합니다.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 사건 요건을 완화해서 재개발이나 신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매입 임대 외에도 반지하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 약정을 맺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을 활용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하락해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3년 연속 20만 명대입니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는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02년 49만 7천 명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명대로 하락한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유일하게 1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생아는 23만 3천 명, 합계 출산율은 0.73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은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이제 줄었다가 그 위에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장래 추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2년째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데 혼인이 줄고 늦게 하는 추세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가 12만 3,8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만 6,700명이 줄어든 겁니다.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3만 2,600명 감소한 이후 지난 2021년 5만 7천 명이 줄어드는 등 3년 연속으로 인구 감소폭은 커졌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7만 2,8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5,100명 늘었습니다. 남녀 모두 8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60대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월별 사망자 비중은 3월이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포격을 가해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러시아군이 포격을 가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전쟁 책임을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전가하며 우리는 키이우 정권의 인질이 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헤르손에 강력한 포격을 퍼붓고 있다며 다시 한번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분열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지금 나토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단합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푸틴의 국정 연설과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파괴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공격하려는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이후 규모 6.3의 추가 지진까지 이어지면서 총 사망자가 4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현지 시간 21일 누적 사망자 수가 4만 2,3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발생한 추가 지진 발생 뒤 시신 수습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됩니다. 시리아 서북부에선 정부와 반군 측 사망자 집계가 수일째 5,800여 명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은 종료됐고 튀르키예의 카흐라만 마라슈와 하타이 등 2개 주에서만 생존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적 여론도 큰데 이런 정부 대책이 정말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살 예방 대책 나왔다. 번개탄 생산 금지. 인터넷과 SNS에 빠르게 퍼진 글입니다. 당장 마포대교부터 폐쇄하라는 야당 반응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연탄은 뭘로 붙이냐는 얘기예요.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건 자살이 아닌가요? 그거 다 막아야죠. 고층 건물 없애야 되고 칼 만드는 사람들, 칼 만드는 업체들 다 없애야 되고 로프 없애야 되고. 발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였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할 자살 예방 계획을 세우겠다며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위해 물건 관리를 강화한다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번개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는 건 아니고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만 막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자살률 감소 목적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고 밝힌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를 쓴 번개탄은 국내 전체 숯시장에서 2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 생산 금지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착화제의 유해성 논란 때문인데 대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사정을 이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계획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2018년 발표된 정부 대책에선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방지 문구만 넣기로 하고 생산 금지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을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특수하게 자살용으로 사용했지만 일상 실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고기를 굽는다거나 또 다른 치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재작년 1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번개탄 사망자는 1,700여 명입니다.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2012년 그라목송 같은 고독성 농약 판매를 중단한 뒤 농약 중독 자살은 2,100여 명에서 재작년 7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특정한 방법을 제한하면 다른 수단을 선택할 거라는 반론도 적지 않고 번개탄 생산 금지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와 수학 과목 동시 만점자 명단이 공개되는 등 기존 유출 자료를 재가공한 자료가 텔레그램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유포된 자료에는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 50여 명의 이름과 성별, 소속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텔레그램에 자료를 올린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가고 싶은 삼수생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성적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유포하는 건 물론 기존 자료를 공유, 전달, 재가공하거나 내려받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년 창업 점포들이 문을 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충남 예산 상설시장이 한 달간 휴장에 들어간 뒤 오는 4월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휴장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예산군은 휴장 기간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 창업을 통해 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을 거예요. 진짜 천만 노동자들 30일이면 천만 노동자 눈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지 마세요. 의사진의 발언은 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결하실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시라니까. 다 했다고요. 다 했다고. 예. 아니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업 만능이라고 그 천공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그 장관이 국힘하고만 그럼 한노이 할 거면 국힘하고만 둘이 하든지 국민의힘이라고 부르는 국힘이 아니고 국힘하고 하든지 하시라고 하세요. 왜요? 국민의힘이지. 아니 의회를 존중해서 제22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일부 개량 법안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일단 자리로 가세요. 자리에 진행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주환 의원님이 거수하고 말씀하시고 해야지.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그다음에 상권 보장 다 됩니다. 우리 당이 여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부분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차례 소위를 개최해서 여야 간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려고 했으나 이게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논의를 안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 시민도 안 하시고 나가셔놓고 지금도 안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시민 때 반대의사를 했잖아요. 반대의사 하시고 나가서 기자회견 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대의사 했잖아.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법안 심사해야 돼.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의사진행 발언 무슨 PPT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기 나와 있듯이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지배 요청할 수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지배 민주당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2조 2호 사례공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 경제까지 파탄내면 어떡하려고 해? 명확하게 얘기했고 법원의 쟁의에 관한 부분도 명확히 지정을 정치 파탄! 넘겨주세요. 먼저 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오라고. 나오라고. 위원장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 받을 거예요. 너무 치지 마시고. 네, 심판 받을 거예요. 예, 자. 심판 받을 거예요. 아니 손에 피까지 난다 이제. 반짝 추위가 물러나면서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한데요. 내일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추위가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영동 지방에 이어 경북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 이들 지역에서는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는 0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10도, 대구와 창원은 1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